안녕하세요. 북한 토크 채널입니다. 기품조 한국인이라면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그녀는 10대에 평양으로 올라가 지도자를 가까이 모시는 영광이라는 말에 속아 특수 여성 조직 이른바 기품조에 선발됐고 몇 년 뒤에는 모든 걸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이는 국경 마을이에요. 어릴 적 제 기억 속 고향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봄이면 산에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압록 강변에서 어머니 손잡고 빨래하러 가곤 했죠. 겨울엔 손발이 다 얼어붙을 만큼 추웠지만 그래도 동네 아이들과 눈싸움하며 깔깔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는데 배급이라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겪으셨던 6.25 때처럼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해산 장마당에 나가셔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해서 국수 뽑아 파시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제게 유일한 재능이 있었다면 그건 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춤을 참 좋아했어요. 학교 공연만 있으면 제가 나가서 춤을 췄고요.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예술경 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지영이는 춤꾼이다. 평양 가면 크게 될 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웃들과 정 나누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 그러니까 2014년 봄이었어요. 학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들, 양복 입은 당 간부들이 교장실을 드나들더니 예쁜 여자아이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평양예술단에서 인재를 뽑는다.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온 기회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하늘나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 배급도 잘 나오고 불도 안 나가고 우리 같은 변두리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 나가면 집에 돈도 보낼 수 있다.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너 혼자 평양 가서 어떻게 사니? 엄마는 내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 이웃 아저씨들이 다들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평양 가는 것 자체가 출세지. 특히 예술단이면 나중에 시집도 잘 가고 집안도 일으키는 거야. 그 말에 어머니도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평양 가면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요. 결국 저는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머니가 제 손 놓지 않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나중에 제가 목숨 걸고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런 무서운 문이 될 줄은요. 평양역에 기차가 멈춰 섰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해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높은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해산에서는 저녁만 되면 전기가 나가서 촛불 켜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평양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서울 처음 갔을 때 느꼈을 그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역에서 나오니까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각 지역에서 선발된 17, 18살 여자아이들이 20명쯤 탔어요. 다들 예쁘게 차려입고 설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버스는 평양 시내를 한참 달려서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만수대 예술극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건물 안 큰 강당으로 안내됐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다른 소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앞쪽에는 군복 입은 장성들과 당 간부들이 쭉 앉아 계셨어요. 선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거였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해산에서 연습했던 민족무용을 췄습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심사위원 한 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는구만. 평양에 오래 있을 자질이 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나 합격했구나. 이제 평양에서 무용수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임시 숙소 같은 곳에서 묵게 됐는데요. 같은 방을 쓰던 함흥에서 온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이는 거예요. 언니, 있잖아. 아까 우리 중에서 제일 예쁜 애들은 예술단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간대. 장군님 가까이 모시는 곳이라던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더 좋은 곳에 가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이 불안해 보였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날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만수대 예술단, 평양대극장, 조선중앙TV 같은 데로 배치받는 아이들이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특수 임무라고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당 간부 한 분 앞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찬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지영 동무, 너는 지도자 동지를 가까이 모시는 특수 여성단 후보로 선발됐다.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야. 내 집안도, 내 고향도 다 빛나는 일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시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지도자를 가까이 모신다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요. 그날 저녁 특수 여성단에 선발된 우리 12명은 따로 버스를 탔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한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합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던 건 해산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제가 평양예술단에서 춤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뭔가 잘못 걸어온 길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합숙소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체조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엔 몸무게를 재고 피부 상태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군대보다 더 엄격했어요. 조금이라도 살이 쪘다 싶으면 식사량을 줄이라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얼굴에 뭐라도 나면 바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춤과 노래 연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예술 공부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받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아라. 잔을 올릴 때는 허리를 이렇게 숙여라. 웃을 때는 이가 살짝 보이게. 하지만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예절 교육인가 싶었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남자 간부가 어깨에 손을 올려도 자연스럽게 웃어라.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 항상 밝고 즐거운 표정을 유지해라.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춤을 추러 온 건데 왜 술 따르는 법을, 남자들 옆에서 웃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교관 선생은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보통 무용수가 아니다. 최고 존엄,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동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동무들이다.
너희 하나하나의 말투, 눈빛, 웃음소리, 심지어 잔을 놓는 손가락 각도까지 모든 게 장군님을 기쁘게 하는 예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대사까지 외우게 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연극 대사처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합숙소에서는 외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 산책을 나갈 때도 보위부 사람들이 따라 붙었어요. 편지도 검열을 받았고요. 전화는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연락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합숙소에 있던 언니 하나가 밤에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래. 탈출하려다 걸리면 정치 범수용소 간대.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런 곳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까 담장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구나.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 갇힌 거구나. 그리고 가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문은 이제 제 의지로는 나갈 수 없는 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새 2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초였어요. 그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연회 자리에 나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별장, 온천장, 평양 시내 특별 식당. 그런 곳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웃어야 했죠. 돌이켜보면 제 20살 초반 전부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합숙소에는 늘 새로운 17, 18살 소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보다 먼저 들어왔던 언니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떤 언니는 고위 간부랑 결혼 배치 받았다며 떠났고 어떤 언니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날은 평양 근교 별장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날이었어요. 실제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위부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배치됐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복도에서 간부 2명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저기 앉아있던 애 24이라며. 그래.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지. 어차피 25 넘으면 다 정리해버리는데 뭘. 정리해버린다. 그 단어가 제 귀에 못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리. 나를 정리한다고. 어디로? 어떻게? 그날 밤 합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25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결혼? 다른 직장? 아니면 더 나쁜 곳? 며칠 뒤 저는 몰래 합숙소에서 오래 지낸 언니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여기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여기서 25 넘으면 좋게 말하면 결혼 배치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야. 어떤 언니는 탄광 지역으로 보내졌다는 소문도 있고 어떤 언니는 시골 농장에 묶여 살고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미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20살 초반 전부를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보냈는데 이제 25이 되면 어디론가 내쳐질 거라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탈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걸리면 정치 범수용소에 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죠. 특히 저처럼 기밀 조직에 있던 사람은 더 위험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인형처럼 버려질 바에는 차라리 내 발로 걸어 나가는 게 낫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고위 간부들이 던져주는 담배, 초콜릿, 작은 선물들을 몰래 모았어요. 그걸 나중에 장마당에 내다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합숙소에서 청소를 나갈 때 만나는 아주머니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중국 쪽으로 사람 빠져나가는 길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위험한 질문이었지만 다행히 한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여줬습니다. 애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해산 쪽 장마당 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해산. 제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고향 가는 휴가가 나오면 그때가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가을, 기적처럼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합숙소 보수 공사 때문에 일부 인원이 고향에 며칠 다녀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교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 동무, 고향 가서 부모님도 뵙고 건강 챙겨서 와. 다시 돌아와서 더 열심히 복무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동무. 꼭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2022년 가을, 저는 평양을 떠나 해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에는 합숙소에서 몰래 모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산역에 내렸을 때 고향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 거리, 어머니 손잡고 걷던 그 길.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우셨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딸이 반가우셨던 거죠. 저도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하려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은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인조고기밥에 김치, 그리고 두부 한 모. 가난한 집이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밥상이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못 볼지도 몰라요. 용서해주세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고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아버지 산소에 먼저 들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살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미리 연락해둔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와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평양에서 모은 물건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은 저를 강 근처까지 안내해줬습니다. 2023년 1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압록 강변에 도착했을 때 겨울바람이 얼굴을 애는 것 같았어요.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중간중간 물이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꺼진 곳으로 가야 해. 순찰대 교대 시간이 지금부터 30분이야. 그 안에 건너야 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깨지면서 찬물 속으로 발이 빠졌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 개였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해산에 계신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26의 몸으로 추위와 공포 속에서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그쪽으로 끌려갈 것만 같았거든요. 중국 쪽 브로커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빨리 가야 해.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록강 건너편 북한 땅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제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평양 별장에서 술잔 들고 웃을 때보다 훨씬 덜 수치스럽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과는 다른 방식의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길림성의 한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다행히 그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습니다. 말투도 우리랑 비슷하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가야, 너 고생 많았다. 여기서 좀 쉬거라. 밥은 내가 챙겨줄 테니. 할아버지 집 헛간에 숨어 지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은 그냥 누워서 잠만 잤어요. 평양에서 몇 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급하게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큰일 났다. 공안이 이 동네 뒤지고 있대. 탈북자 단속한다고. 당장 나가야 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탈북자보다 더 위험했어요. 평양 특수조직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 돌아가는 즉시 처형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가방을 들고 떠나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조선족 집을 알려주셨어요. 거기 가면 교회 목사님이 계신다. 그분이 너 같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다더라. 그렇게 저는 또 다른 마을로 옮겼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내는 생활이었어요. 한 달 넘게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한국까지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건지. 평양에서 몇 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었거든요. 목사님 댁에서 2달쯤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밥도 제대로 차려주시고 옷도 새로 사주시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기도라는 걸 배웠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영 자매님,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요? 제가 평양에서 한 일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인데, 그래도 저를 살려주실 건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도 빌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살아서 꼭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중국 생활이 마냥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중국 공안을 마주쳤어요. 공안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중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할 줄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빨리 지나갔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골목길로 뛰어들어가서 한참을 숨어 있었어요. 다행히 공안은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이제 중국도 위험해요. 빨리 동남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정식으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낸 넉 달. 그 시간은 북한에서의 삶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갇혀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 가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요. 2023년 5월, 저는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브로커들을 통해서였어요. 가짜 여권을 들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거르면서 계속 움직였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중국 경찰이 여권을 하나하나 검사하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찰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뭐라고 중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계속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브로커가 급하게 중국어로 대신 대답해 주었고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은 벗어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태국이에요. 태국에 도착하기까지 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작은 방 하나에서 지냈어요. 6명이 좁은 방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화장실도 하나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같이 있던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제 어머니 또래셨는데 함경도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밤에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나는 자식들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라온 건데.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평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맞아. 우리 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나온 거지. 조금만 더 힘내자. 드디어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멍하니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태극기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나는 한국 사람이 되는 거구나. 대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 한국 직원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분은 놀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사관에서 한 달쯤 지냈습니다. 그동안 신원조사도 받고 서류도 작성하고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산에 계신 어머니, 딸이 이제 한국에 갑니다. 언젠가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때는 제가 당당하게 찾아뵐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해산으로, 해산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동남아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복도를 걸을 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북한을 떠난 지 6달 만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공항에는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일 놀란 건 편의점이었어요. 하나원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거예요. 밤 11시에도 새벽 3시에도 가면 물건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처음 갔을 때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쌀도 여러 종류, 라면도 수십 가지. 북한 장마당에서는 쌀 한 포대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여기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 혼자 컴퓨터를 배우다가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검색창에 해산이라고 쳤더니 제 고향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압록강 사진, 장마당 사진. 그걸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집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어요. 처음 제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평양 합숙소에서는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자물쇠를 잠그고 제가 여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생활이 마냥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동무라는 말을 쓰면 웃고 억양이 다르다고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같은 김치인데 한국 김치는 훨씬 달고 라면도 북한 것보다 맛있지만 뭔가 달라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이런 게 다 사소한 불편함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자유롭다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드리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일이에요. 평양에서 고위 간부들 앞에서 억지로 웃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해산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전화도 못하고 편지도 못 보내고 어머니는 딸이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제가 떳떳하게 압록강을 건너서 해산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딸이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정치 때문에 갈라진 거지 본래는 같은 핏줄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하나가 될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북한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마음대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을 그날을, 어머니를 다시 뵐 그날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어딘가에서 아직도 침묵하고 있을 또 다른 지형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